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이슈는 세 가지예요. 오늘의 가장 정치 뉴스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검찰의 기소, 두 번째는 김건희 고검에서 재수사, 세 번째는 국힘의 막장 토론, 맞짱 토론이 아니라 막장 토론. 한동훈은 네거티브, 깐족으로 맞받아친 홍준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얘기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경로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졸라 열받았을 때요. 그래서 오늘 취재를 했죠. 대표님 어제 왜 열받았어? 아, 그게 말이에요. 아, 새끼들이 막 그러잖아. 그래갖고 그래요? 왜 열받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김건희 얘기부터 하죠. 콜걸이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명신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신이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신이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전 유튜브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 특히 언론사들 여러분들 그 유튜브가 생겼잖아. 응? 한겨레 유튜브, 경향 유튜브 여기저기 이제 기존에 있던 언론사들이 유튜브가 생겼는데, 이 유튜브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득권 매체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제목 장사를 하는데 마치 검찰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진보 유튜버들도 보니까 김건희 끈 떨어졌다, 그런 제목이 보이고, 김건희가 끈 떨어져서 이제 재수사를 한다. 이거 이면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여기저기서 김건희 재수사한다니까 마치 검찰이 정신 차린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고검에서 먼저 내가 왜 이 수사를 비판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첫째, 언제 항고했는데 이제 와서, 가장 의심스러운 거, 항고한 지가 언젠데 윤석열 파면된 다음에 이제 와서 항고 결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더 우습고, 그렇잖아요. 대선 이제 39일 남았는데 김건희 사건 이제 다시 검찰이 재수사한다. 웃기죠? 응? 더 못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욱더 제가 더 의심스러운 거, 민주당이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제 정권 교체될 확률이 거의 99%잖아. 근데 민주당이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에 더 세게, 그 다음에 내란 특검에는 빠졌던 외환죄까지 하거든. 이거를 하니까 이제 검찰이 다시 우리가 하겠다, 연병들하고 앉아있네. 세 번째, 검찰이 그러면 김건희 여태까지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권오수 회장뿐만 아니라 다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 받았잖아. 여태까지 다 유죄 김건희 빼고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검찰이 사건의 재수사를 나선다. 이거 뭐예요? 응? 스스로가 봐주기 했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야. 역설적으로 생각해봐. 고검이 재수사에 나선다.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는 것을 얘네가 인정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더 의심스럽고,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검찰은 왜 이제 와서 김건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결정했을까? 특검이 하게 되면 검사들을 조지잖아. 또 무릎 치지. 특검이 하게 되면 이 수사 무혐의 처분해준 검사들까지 다 조지잖아. 근데 고검이 하게 되면 사건만 조지잖아. 그래서 그래요. 응? 나쁜 새끼들이에요.
지네가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들여보들 거 아니야. 근데 특검은 왜 무죄 줬냐부터 해갖고 왜 이거를 그 관저까지 가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 거기까지 하잖아. 거기에다가 대충 김건희만 기소하면 되잖아. 김건희만 기소하면 어떻게 돼?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나와봐야 이미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할 수가 없잖아. 나쁜 놈들이라니까.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을 서울중앙지검이 내렸잖아. 서울중앙지검이 내렸는데 그럼 왜 무혐의 처분했냐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을 조져야 되는데 이 사건을 고검에서 직접 누가 하냐? 박세현이에요. 내란 사건. 내란 사건 박세현 수사하는 척만 하는 놈이에요. 처음에 군인들이랑 경찰만 다 잡아들였지. 내란 사건 지금 사실상 멈춰 있잖아요. 박세현을 뭘로 믿습니까? 응? 검찰은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검사 동일체, 조직보호.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검찰의 김건희 주가조작 재수사 일말에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기소하고 공수처 썼다가 김건희는 잠깐 집행유예 나올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권오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행유예 나왔거든. 그럼 나머지 검사 새끼들은 아예 수사도 안 받는 거지. 아예 나는 검사 재수사 지휘 하지도 마라. 40일 후면 특검이 가동돼서 김건희는 특검으로 조져야 돼요. 응?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 할 마음이 있었으면 최강욱 의원님이 바로 항고했을 때 바로 수사 지휘를 해갖고 재수사를 지휘하든가. 윤석열 파면되고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뭔가 하는 척. 검찰은 믿을 놈들이 아닙니다. 기대하지도 마세요. 어? 김건희는 특검으로 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김건희를 미쳤다고 검찰에 아이고 핸드폰도 뺏기는 훌륭한 검찰들 앞에서 김건희 앞에서 뭘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김건희 재수사 결정 환영할 일 아니다. 뭐 여기저기서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새끼들 뭐 검찰 칼 빼들었다 연병들하고 앉아있네. 김건희 끈 떨어졌다. 재수사 나섰다. 검찰이 달라졌다. 뭘 달라져? 그런 식으로 검찰이 정신 차린 것 같이 얘기하지 마세요. 검찰은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뭐 잘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와서 박수 쳐주면 우리가 진짜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검찰은 이미 끝났습니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기소와 공소로 분리시켜갖고 절대 검찰은 수사권을 주면 안 돼요. 이 새끼들이 여태까지 수사권으로 깡패짓한 게 한두 개입니까? 손 떼라. 이제 와서 뭔 주가 조작 이제 와서 고검이 재수한다고 연병이야. 불순한 의도입니다. 불순한 의도. 김건희 봐주기, 도이치모터스 수사, 응? 검사 살리기, 수사한 중앙지검 검사들 살리기, 적당히 기소해서 김건희 집행유예 만들기.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반대. 저는 이 환영할 일 아니다. 뭐 믿을 놈들을 믿어야지. 이런 놈들을 왜 믿습니까? 특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검에서는 당연히 김건희 사건 어떻게 왜 이거 수사 안 했습니까? 명백히 주가 조작하는 흔적이 있는데 이거 조사했습니까? 이거 압수수색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직권남용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들 김건희 얘기 좀 할게요. 저기 콜걸 죄송합니다. 제가 콜걸이라고 했습니까? 줄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산 죄송합니다. 명신이 이름 바꿨다고요? 건희 김건희로 얘기할게요. 예. 김건희가 모가지에 어제 개목걸이 같은 뭐 6천만 원짜리 얘는 뭘 해도 그냥 천해요. 귀한 사람들은요 그냥 철제 목걸이를 해도 이쁜 거예요. 이 쌍판대기에다가는 6억짜리를 해도 천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김건희 내 방송 가끔 본다며. 건이야, 너는 60억짜리 목에다가 다이아를 둘러도 너는 취해. 천박해. 먼저 한 방 매기고 시작할게요. 좀 봤어.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김건희가 다이아 목걸이, 통일교. 좀 봐요. 다이아 목걸이, 통일교 니콜. 통일교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더 조직이 커요. 그거 알고 계신 분들 있죠? 꽤. 통일교는 우리나라 조직보다 해외 조직이 더 큽니다. 막대하게. 통일교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통일교가 캄보디아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어. 그래서 옛날에 김건희가 여러분들 빈곤 포르노 그 아프리카 애 사진 찍고 했었지. 그게 다 연관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윤석열이가 취임한 다음에 캄보디아 협력 기금이 2배가 늘어나요. 통일교의 그 세금 영수증 없이 무한대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 생각해봐. 이 종교인들 돈은요, 영수증 처리 안 하고 가장 자금 세탁하기 좋은 게 사실 종교 돈이에요. 종교는 알다시피 헌금이 얼마 들어왔다 공표 자체를 안 하니까 종교에서 자금 세탁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종교는 알다시피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요. 제가 보면 목걸이는 세 발의 피다. 목걸이 세 발의 피지. 응? 목걸이만 줬을까? 윤석열과 1시간 독재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거는 내가 보면 뭔가 이상해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뒤져보면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캄보디아와 정책 협의를 거쳐 공적 개발 원조의 일환인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이 원래 7억 달러예요. 여러분들 7억 달러면 얼마냐면 1억 달러가 1,400억이거든요. 7억 달러면 한 1조 정도 되잖아. 이게 갑자기 15억 달러로 바뀌어요. 1조 정도 되는 돈에서 2조 정도가 돼요. 근데 캄보디아의 통일교가 여기다가 엄청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본부 건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통일교가 캄보디아에다가 아시아의 본부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쪽에다가. 뭔가 예전부터 이 통일교가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었거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통일교를 조금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통일교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왜 그러면 이렇게 권력에 여태까지 들이대지 않던 놈들이 갑자기 권력에가 들이댔냐면, 문선명이 죽었잖아. 문선명이 죽고 나서 저쪽이 권력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 어디에서도 나온 얘기 아니지. 내가 예전에 통일교 취재를 한 적이 있어. 제보를 받고. 통일교가 여러분들 문선명 죽고 나서 후계자 싸움을 하고 있었어. 후계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윤 전 본부장이라는 놈이 문선명 가족들이 있잖아. 문씨 집안을 제끼고 얘가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권력에다가 들이댔던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아니라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는 시작에 이거 캠은 통일교와 김건희 보이지 않는 돈 조사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건진법사 있죠. 건진법사 5천만 원 관봉. 사람들이 이거 관봉이 뭔가 하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줄게.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이거 봐봐. 이게 왜 관봉이라고 하냐면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잖아. 나도 돈 찾을 때 이거 띠해 주는데 그건 은행 띠야. 확.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도 돈 찾았을 때 저렇게 띠에 묶음에다가 찾았는데 그건 국민은행, 제1은행 띠야. 저거는 한국은행이야. 그래서 관봉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서 저렇게 돈 받아? 여러분들은 한국은행에서 저렇게 거래를 못해요. 일반 사람은. 그거는 그냥 띠지라고 하죠. 띠지 은행에서. 그렇죠. 그러면 저 돈은 뭐냐? 고위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이나 어디에 대외적으로 쓸 돈, 또는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만 발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돈을 어디서 많이 쓰냐? 난 이런 거 어떻게 알지? 국정원. 저 관봉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국정원, 검찰. 이런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봐요. 이게 건진법사에서 발견됐어. 이 돈이 건진법사의 그 압수수색 1억 6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를 의심을 했어요. 어떤 의심을 했냐? 저거 국정원이 발행해갖고 국정원으로부터 넘어간 돈이다. 아닙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거는 김용현이가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3일 만에 나온 돈이에요. 이 띠지가 여러분들 봐봐. 며칠로 돼 있어? 5월 13일이잖아. 대통령 선거 며칠 날 했어? 5월 10일 날 했잖아. 아니 대통령 취임을 5월 10일 날 했잖아. 대통령 취임을 5월 10일 날 하고 당선은 3월 달에 됐잖아.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고 3일 만에 이 돈이 나왔잖아. 그럼 누구야? 김용현. 그러면 왜 김용현이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었냐? 취임한 지 3일이 됐기 때문에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사청문회도 안 했잖아. 유일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인수위원회 경호처야. 그치? 그렇죠? 인수위원회 경호처야. 처음에 김용현이가 경호처에 있었잖아. 얘네들은 두 달부터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 두 달부터. 요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된 지 3일만 됐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이런 거는 아직 뭐 제대로 힘을 발휘할 데가 없고, 당선됐을 때 3월 달부터 두 달 동안 유일하게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놈은 경호처잖아. 처음에 경호처장이었잖아. 그래서 경호처가 저 돈을 뺀 거지.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그러면 건진법사에게 갖다 준 돈이라고 봐야지. 3일 만에 관봉을 들고 있는 거. 김용현이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국은행 가갖고 관봉 돈을, 저거는 대통령 특활비로 갖고 왔을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내가 추정을 하면 대통령 특활비로 갖고 와서 저 돈은 김건희가 건진법사에게 기도료 정도로 준 거 아닌가. 합당하죠. 저거는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다가 특활비나 이런 것들로 현금으로 찾아놨다가
그걸 김건희가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공을 세웠던 건진법사에게 기도비조로 준 거지. 그치. 그럴 가능성이 그냥 왜 그러면 저 돈은 아무나 못 주거든. 일반 사람들이 돈을 줄 수 있어도 저거는 권력자거든. 한국은행 관봉. 김건희가 건진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가장 큰 돈이에요. 저거는 제가 보면. 제가 볼 땐 그래요. 하여튼 저 돈은 특활비로 찾은 돈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렇지? 그렇잖아. 대통령 되자마자 특활비로 3일 만에 한국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 특활비 내용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특활비로 김용현이가 찾아와서 용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줄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에게 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사건 막 여기저기서 막 그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제 얘기를 들으면 아 그게 이 사건이구나 쉽게 얘기해 줄게요. 복잡한 얘기 아니야. 2012년부터 2016년도에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었어요. 2012부터 2016년도에 민주당의 영입인사로 들어옵니다. 그때 친문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떨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사론이었고 친노친문이 권력자였어요. 이상직을 민주당에서 영입을 합니다. 왜 영입을 하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아니 사위 그걸 떠나서 처음부터 알려줄게. 2012년부터 16년까지 국회의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 또 국회의원을 하려다가 경선에서 져서 못 나와요. 근데 2012년에서 16년에 이제 민주당이 총선 준비를 하면서 영입 인사로 데리고 온 거예요. 경제 어떤 전문가 이런 식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이미 그때 이스타 항공을 갖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당선돼요. 민주당에서. 그때 호남의 전주인가 어디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해요.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제 똑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이상직 똑 떨어져요. 똑 떨어지는데 이제 2017년 대선 때 이제 떨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중소기업들 만나고 나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중진공 이사장을 시켜요. 중진공 이사장. 먼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어떤 중진공 이사장이나 이런데 그 공기업에 이제 그 이사장직을 시켰어요. 이사장직을 시키니까 먼저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죠. 지금은 문다혜 씨의 남편이랑 문다혜 씨가 그러니까 사위가 뭐 일정한 이것저것 막 하면서 특별히 그러니까 막 사업도 하다가 어디 직장도 다니다는데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이 중진공 이사장의 임원으로 취직이 돼요. 이걸 이제 검찰이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검찰이 여러분들 원래대로 하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들의 얘기로 하면. 근데 이번에 공소장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뇌물수수예요. 뇌물수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검찰 개망신 나가는 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순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뭐 이스타항공이나 이쪽에 먼저 취직을 시키고 아니야 내가 중진공이라 그랬어? 이스타항공에 취직을 한 거야. 중진공 이사장이 발령을 받고
이 사람이 이스타항공을 갖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이스타항공에 취직을 시킨 거야. 자기가 갖고 있던 회사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스타항공에 먼저 취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을 받으면 대가성이 되겠지. 응? 대가성이.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 먼저 중진공 이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에 취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검찰이 제3자 뇌물죄로는 못했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여러분들도 자식이 이것저것 하다가 잘 나갈 때는 부모의 용돈을 주지만 사업이 안 되거나 좀 힘들면 어때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죠. 그러니까 뭐 평생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문다혜 씨와 그 사위에 그리고 저기 손자도 나왔으니까 부모 마음에 생활비를 좀 일정 기간 얼마씩 도와준 거야. 도와줬는데 이제 그 이스타항공에 사위가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너네도 돈 버니까 이제는 뭐 내가 뭐 이제는 안 도와줘도 되지 않겠냐. 나이 먹고 도와주는 걔네들도 쪽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10개월 정도 취직하는 동안 한 2억 정도를 번 것 같아. 큰 돈도 아니야. 1년에 2억도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이 근무를 해서 한 2억 정도. 그런데 더 웃긴 게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위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안 줘도 되니까 그게 뇌물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냐고. 아니 이게 말이냐고. 사위가 돈 벌면 계속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응? 사위가 대한민국의 아니 대통령일 때 우리 장인이 대통령이야. 그럼 대통령인데 맘만 먹으면 만약에 내가 SK를 들어갔어. 그러면 맘만 먹으면 SK SK의 뭐 관계자가 뭐 민주당의 뭐 공천을 받아갖고 SK에 취직했다.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검찰이 지네 마음대로 한 거야.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야, 문재인 대통령 진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구나. 얼마나 털다가 먼지가 안 나면 전 사위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 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뇌물이라고 하냐. 어떤 그 쥐새끼는 옛날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 돈을 쳐받아도 참 이 사건이 여러분들 어디에 배당이 되냐면 이연복 부장판사한테 넘어갔어요.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1부 이연복 부장판사에게 넘어갔는데 이 이연복 부장판사는 누구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전속 연구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죠? 이상직 의원은 원래 이스타항공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어. 타이 이스타젯의 항공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성공한 기업가였어. 그래서 민주당이 영입을 해서 처음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국회의원이었어. 이미 이 사람은 민주당에서 4년 이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어. 그래서 경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대선 때 공도 세우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그래서 그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지원을 해서 된 거야.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은 2018년에 된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이 살았나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검찰 선 넘었다. 김건희를 이렇게 수사하고 최은순을 이렇게 수사해서 봤어라. 응? 검찰은 뭐를 해도 모든 기준이 조국만큼만 수사해라. 이게 되기 때문에 얘네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열 받으셨어요. 잘 열 안 받는 분이시죠? 검찰을 형사 고소하겠다. 뭐냐? 검찰에
검찰권 남용으로 수사권 남용으로 검찰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겠다.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형사 고소하겠다. 이것도 한번 지켜볼 일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다음에 제가 민주당 얘기는 이따가 좀 할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격노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국힘당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힘당 막장 토론, 말은 맞짱 토론. 오늘 토론이 사실 가장 이슈가 됐었죠. 오늘 홍준표도 한동훈을 지목을 했고 한동훈도 홍준표를 지목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토론을 볼 때 되게 웃겼어요. 뭐가 웃겼냐면 야, 한동훈이는 검사의 때를 벗지 못했구나. 참 모든 질문이 검사 깐족되는 걸로 보였어. 그러니까 홍준표가 깐족되지 말라고 한 거야. 응? 홍준표가 깐족되지 말라고 한 거야. 응?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한동훈이 먼저 얘기하면 한동훈이가 가장 잘못한 거는 네거티브였어요. 우리나라 선거가 희한하게 네거티브로 이긴 선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거티브로 이긴 선거는 하나도 없는데 홍준표의 과거 발언부터 검사같이 들춰내서 따졌어요.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마치 정치 경험 1도 없는 한동훈이가 정치 경험 30년이 넘는 홍준표에게 과거에 이런 발언하셨죠? 과거에 이렇게 하셨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홍준표의 관록을 의외로 과시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왜 그럼 네거티브를 선택했냐? 자기는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공격 당할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지가 검사니까 대한민국에서 벌금 한 번 내본 적 없는 놈일 거 아니에요. 누가 한동훈이를 기소합니까? 그러니까 지는 전과 없다라고 하면서 어제 무리하게 김문수를 공격했다가 역풍 맞고 오늘은 정치 30년 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홍준표를 과거 발언으로 공격하면서 네거티브 하다가 오죽하면 홍준표가 깐족되지 말라는 말만 10번 이상을 썼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그럼 저도 깐족되겠다라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너 이 새끼야 그만 좀 깐족돼 이런 말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한종훈이가 제가 보면 국힘당 같이 좀 되게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인데 깐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종훈이가 저도 깐족돼 저도 깐족 뭐 하겠다 지금부터 뭐 이렇게 대놓고 깐족이라는 표현을 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웃기잖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깐족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정책이나 이런 건 뒷전이고 계엄과 당원 게시판 과거 발언 그냥 깐족 배틀이었다. 아부한 사람은 한동훈이가 제일 뭐 아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비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깐족된다만 10번 넘게 얘기하고 한동훈 네거티브에 인신공격으로 받은 홍준표 인신공격으로 비꼬기 대응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는 과거 특활비 홍준표의 발언 과거 언행 그런 것들로 공격을 하면서 사실 서로 오늘 진복을 해서 3시간 동안 했는데 제가 보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최종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이를 보면 한동훈이가 굉장히 올라가는 추이고 제가 예상한 대로 저는 최종 후보는 홍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당원들만 하면
지금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여러분들 국힘당이 과거에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질 때는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아깝게 경선에서 질 때는 국힘당의 주류 국회의원들이 전부 홍준표 뒤에 그 당시에 윤석열 뒤에 섰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과 홍준표가 지난 대선에 했을 때는 국힘당의 주류 정치인들이 장제원, 권난동 그나마 표의 확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뒤에 서갖고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경선에서 졌는데 이번은 반대예요. 당내 주류의 의원들은 전부 홍준표 뒤에 서 있기 때문에 국힘당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책임당원 거기서 몰표가 그 뭐 대중적이나 그런 것들에서도 뭐 홍준표가 한동훈에게는 안 딸리지만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최종 후보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한동훈이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여기에 당원 조사가 50%가 들어간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그 줄 세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한동훈이가 따라잡을지. 지난 국힘당 경선을 보면 당대표 선거를 보면 한동훈이가 63%를 차지해갖고 만만하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뭐 한간에 그 김문수가 홍준표를 제치고 올라간다. 김문수는 뒷심도 없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27일 날 공개하나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4명 중에 50%의 지지율이 없으면 2명이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저는 홍준표 대 한동훈 예상합니다. 그냥 검사 한동훈. 내가 보니까 오늘 근데 토론을 보면서 저는 사실 홍준표의 한계를 봤어요. 홍준표의 한계를 어떤 걸 봤냐면 10년 전이나 이때 그 2017년 대선 뭐 이때 홍준표는 여러분들 되게 재밌었거든요, 나름. 이상하게 뭐 홍준표가 얘기하면 밉지가 않더라고. 국힘당 후보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딴 새끼들은 미워 죽겠고 얄미운데 희한하게 홍준표가 얘기하면 미움이 좀 덜하더라고 예전에. 응? 예전엔 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쾌감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토론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홍준표는 하나도 업그레이드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 그냥 그때가 오히려 더 빛났고 지금 그냥 마지막 대권의 욕심이 가득 찬 노역이 보인다는 거야. 예전에는 굉장히 명석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흥분도 잘 안 하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되게 후퇴한 느낌이야. 되게 후퇴한 느낌이야. 예전에는 오히려 홍준표가 지금 업그레이드 오르고 퇴보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그냥 검사가 범죄자 피의자 조사하는 것 같이 보였고 말하는 게 정말 정냄이 떨어지게 질문하고 홍준표는 오히려 그런 한동훈을 잘 이용할 줄 알고 난 데리고 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빨려 들어가는 느낌도 없지 않았고 한동훈이가 날카롭게 검사식으로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한동훈이는 배신자 프레임이 늘어나거든요. 저러니까 윤석열도 배신했지 이렇게 되거든요. 국힘당. 오늘 제가 국힘 토론 이거 보면서 댓글창을 봤는데 졸라 웃겼어요. 토론보다 댓글창이 더 웃겨요. 한동훈 승, 홍준표 승, 난리가 났습니다. 지네끼리. 한동훈 승, 홍준표 승, 지네끼리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갖고 우리가 이겼다, 자기네가 이겼다, 막 내가 하는데 누가 와도 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 홍준표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 여러분들, 제가 누가 올라오든 간에 왜 이번 선거는 이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아마 질 거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총선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대승했죠. 국힘당 108석밖에 못 얻었죠. 비례 포함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국힘당이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국힘당의 패배 원인이 뭐예요? 뭐 윤석열이 1차적인 패배 원인이 있죠. 윤석열의 국정의 운영이 잘못됐다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요, 쟤네들의 총선 프레임이었어요. 총선 프레임이 뭐냐면 2조 심판론이었어요.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총선에서 역풍 맞은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지난 총선에 국민들에게 납작 엎드리고 잘하겠습니다, 윤석열도 납작 엎드리고 잘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얘는 집권 여당이었단 말이야. 근데 2조 심판론을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한대. 제가 선거 지난 총선 때도 얘기했잖아요. 심판론은요, 야당이 발의하는 거예요. 그치? 예. 심판론은 야당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집권 여당이 이재명 조국을 심판한데, 그거는 탄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니네가 하는 거는 이재명 조국을 탄압을 하는 거고, 정치는 왜 집권 여당 이런 소리를 하냐면, 집권이 뭐야? 니네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 권력자를 견제하고 권력자를 심판하는 선거가 바로 집권 여당에 대한 정권 견제론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은 어때요? 이번에 이재명 심판론이 먹혀요? 이재명이 뭘 했다고? 생각해봐. 이재명은 계엄을 막은 거밖에 없어. 얘네들은 또 이 반 이재명 텐트가 뭐야? 이재명 막자 이거잖아. 너무 웃기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선을 출마하고 안 하고는 일단은 저는 내란 사범에서는 좀 빼주십시오, 한덕수. 이거잖아. 그러면 한덕수뿐만 아니라 반 이재명으로 다들 모여라. 이재명이 뭘 했다고? 잘 생각해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습니까? 이재명이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이재명이 인사를 했습니까? 이재명을 뭘로 심판한다는 거야? 반 이재명 텐트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힘당이 이번 대선 프레임이에요.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론으로 그렇게 개망신당하고 박살나더니 이번도 반 이재명 다 모여라. 반 이재명 모이라 그러면 많이 모이겠습니까? 내란 척결을 위한 민주 연대를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란은 또라이 짓이거든. 이 텐트가 제가 보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힘당이 22대 총선에서 가장 깨진 큰 원인은, 집권 여당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이 새끼들부터 죽여주세요야. 그러니까 지는 거야. 왜 사람들이 볼 때, 야, 니네가 권력 잡고 있잖아. 내 눈에는 니네가 더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2조 심판론이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요, 특히 대선은요,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재명의 행보는 어때요? 민주당의 대선 경선보다 이재명이 몇 프로 더 얻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냐. 이미 진보와 보수 중도할 것 없이, 정치의 고관여층, 정치의 저관여층 할 것 없이 이번 대선에 이재명이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은 어때요? 누가 나올지도 몰라요. 나온다고 해도 한덕수는 또 뭔데라고 해요. 그럼 벌써 저쪽은 누가 대선에 나올지도 모르고, 거기에 플러스 한덕수가 나오는 순간 내란 계엄령 시즌 2가 되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빅텐트를 만들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빅텐트라고 지네가 얘기하는 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빅텐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여태까지 뭐 이해타산적인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이재명 싫은 사람만 다 모여라 라고 지금 쟤네들이 지금 끌어모으잖아. 그러면 빅텐트론이 성공론의 가장 성공을 떠나서 빅텐트론이 그나마 시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란은 잘못됐고 계엄은 불법적이었다, 이게 먼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이재명은 싫지만 내란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말을 그 야당의 어떤 수박들이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저 정당은 내란 옹호 정당이기 때문에 저기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 저기 안에 빅텐트라고 해봐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진짜 김계리 같은 빅들만 들어가. 내란을 옹호했던 자들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 저거는 빅텐트가 아니라 내란 옹호텐 내란 연대야.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저건 내란 연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동안 이재명을 비토로 했던 민주 진영의 사람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도 2조 심판론으로 22대 총선에서 대패를 해놓고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하니까 나는 니들 그렇게 해라. 아주 잘하고 있어. 땡큐. 박수 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나 같으면 한독수를 띄워갖고 빅텐트를 만들 바에 차라리 밖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 요즘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예상하지 못하는 제3의 인물 같은 사람들 있잖아. 정치와 좀 무관한데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 데리고 와서 국힘당 지원을 하면 그게 표에 그 힘이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 한덕수가 무슨 참신함이 있고, 그럼 개풀뜯어먹은 지네끼리 볼 때 그런 거잖아. 뭐 경제, 예를 들어서 이재용을 데리고 온다든가 그럼 파장이 있잖아. 아니 이재용이 왜? 그러면서 이재용이 이번에 대선 출마한다, 이거는 완전 핫 이슈잖아. 핫 이슈. 근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건 국무회의도 아니었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말렸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새끼 데리고 가서 뭐 할 건데?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를 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밖에서 국힘당이 영입을 해갖고 빅텐트에 기다린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한덕수 같은 애들 밖에서 기다리든가 말든가. 근데 한덕수 씨, 내가 이 말 얘기 좀 한마디로, 서 있을 힘은 있어? 밖에서 기다릴 힘이 있나? 너 아마 내가 볼 때는 맷집이 안 될걸? 대선 후보를 출마 선언하는 순간 네 자식부터 네 부인까지 다 까져. 응? 정치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대로 한번 봐봐. 대선 출마하는 순간 네 사준의 8촌까지 다 검열 들어가. 내가 볼 때는 너 그냥 서 있다가 쓰러질걸? 반기문이가 그걸 못 견디고 날라갔거든. 니들은 작살나. 예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들 유명한 영상 있죠. 제 아내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민주당 그 얘기 좀 해줄게요. 예전에 이제 민주통합당 민주당 경선을 하는데 민주당 2인제 측에서 그것도 2인제 측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과거에 좌익 활동을 했었다. 과거에 좌익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장인은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좌익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여러분들 권양숙 여사님의 아버지가 굉장히 그 민주투사, 좌익은 여러분들 빨갱이가 아닙니다. 좌익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감옥에서 돌아가셔갖고 그 권양숙 여사의 어머니가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전에.
제 아내는 가난한 집에서 저희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얘기들을 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판사 임용을 기다리면서 제 장인의 좌익 활동 때문에 제가 판사가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제 아내는 노심초사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을 본인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또다시 제가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나왔습니다. 또다시 잊고 싶었던 제 장인의 문제를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또 불안해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버리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두 아이들을 잘 키운 그런 가장으로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 저는 뭐 대통령 후보가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린 거지. 제 장인의 자익 활동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결혼을 했다. 그래갖고 우리는 가난했지만 둘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두 아이 잘 키우고 잘 살았다. 이제 와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래서 다시 내 아내를 버리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내 아내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냐.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 여러분들이 너는 네 장인은 좌익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지 않겠다. 정면 승부를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했지. 노무현은 정말,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고, 과거에는 노무현, 그러니까 정치인을 보면서 심장을 뛰게 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내가 정치인을 보면서 내 심장이 뛰었던 건 처음이에요. 저는 왜 노무현 대통령이 내 심장을 뛰게 했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희한한 걸 갖고 있더라고. 내가 예전 영상이랑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런 걸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어렵게 자라고 이 사회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재명 당대표랑 너무 비슷하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지만 자기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왔죠. 뭐라 그러지? 그 사람의 말이 그 전에 저는 정치인들의 연설을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저는 국힘당이 싫어서 그냥 민주당만 지지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냥 김대중을 찍긴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저랑은 세대가 있어갖고 감동을 느끼진 않았어요. 야, 노무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노무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내가 그 생각을 딱 한 거야.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하게 되고 막 그랬었어. 잠깐, 내가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쟤네들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쟤네들이 대선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 2조 심판론에 이어서 이번에 반 이재명 텐트가 또다시 이 엉뚱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누구와 붙어도 지금 50%를 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56, 김문수 35, 다 20%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20% 가량 차이가 나고요. 이재명 대 안철수, 이재명 52, 안철수 35, 한동훈, 이재명 52, 한동훈 36,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52, 홍준표 38, 이재명 대 한덕수, 이재명 53, 한덕수 38. 가장 센 후보가 이재명 대 홍준표 52 대 38. 이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2부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오늘 민주당 국힘당 홍준표랑 한동훈 토론에 비해서 제가 아까 방송 킬 시간에 이제 민주당도 토론을 했습니다. TV조선을 우리가 또 보게 될 줄 몰랐죠. 누가 봐도 품격 있는 정책 토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확실히 저는 국힘당 토론 보다가 민주당 토론 보면 일단 사람의 인상부터 달라요. 인상부터 다르고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차고, 아 진짜 준비된 정당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님이 내일은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이 나올 것이냐. 호남에서 제발 그 계좌이체 이런 거 하지 마. 100원. 나중에 골치 아파. 100원 계좌이체 그런 거 하지 마. 현장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돈통 만들어 놓게 물 100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넣어요. 저는 호남에서 내일 이재명 당대표님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게 좀 더 관심이 있는, 그리고 총 이재명 당대표님이 내일 90%를 돌파할 것인가. 왜냐면 서울, 경기, 인천 일요일날 킨텍스에서 하잖아요. 그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쳐도 내일 사실 이재명 당대표님이 90%를 넘겨버리면 끝난 거예요. 저희가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라고 있다 그랬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대선 공약 개발을 하고 정책 개발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걸 갖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분들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왜 난리가 났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어제 화까지 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여러분들 그 유종일이라는, 저는 한국개발원 KDI 어떤 대표랑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고 교수를 비롯해서 내노라 하는 각계 500명의 전문가가 운집해 메머드급 싱크탱크를 한다 그랬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 교수 출신이고 막 연구 개발원장이고 이러잖아. 선거법을 모르는 거야. 선거법을 하나도 모르고 막 아무거나 하겠다, 이거 하겠다 막 그런 막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정치인들이나 깜짝 놀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어떤 미래 비전이나 이런 정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 공약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치권이랑 부딪힌 거야. 그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라고 하니까 왜 딴지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한다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걸 막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서는 정부적 판단을 하잖아. 만약에 뭐 서울, 그러니까 지방도시 개발을 해갖고 뭐를 옮긴다라고 하면 이쪽이 반발이 있잖아.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거든. 개발에 관한 것은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러면 거기 옮겨지는 곳에서는 호재지만 여기서 떠나게 되면 이쪽 표가 날아가잖아. 그래서 정무적 판단은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모르고, 응? 이 싱크탱크제에서 막 이것저것 개발하고 정책 공약을 마음대로 막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뒷수습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재명 캠프의 윤우적 정책본부장과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 공동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이랑 유종일이랑 붙은 거야 지금 사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먼저 발표를 해버리고 그렇잖아.
이재명 당대표가 발표를 한 다음에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먼저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왜? 응? 그래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막 그래서 어제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저쪽은 또 삐져갖고 해체하겠다. 막 응?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조직들이 모여갖고 하는 거거든. 내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왜 골치가 아프냐면 이런 성장과 통합 그래갖고 큰 메모드급 조직을 만들면요 여기에 끼지 못한 조직, 이 조직에서 좀 소외되는 조직 서로 시기하고 막 난리를 쳐요. 좀 시기하고 난리를 쳐요. 이게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성장과 통합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여기에서 인재풀로 만들려고 했거든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장관도 뽑고 공기업 사장도 뽑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게 권력 싸움이 좀 벌어졌었다. 어쨌든 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경로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벌써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예요.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오늘 최상목이랑 여러분들 안덕근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랑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둘이 지금 2+2 협의를 갔는데 이 새끼들 지금 뭐 도대체 무슨 안을 가져갔길래 미국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다. 아니 어떤 거를 가져왔길래 협상도 하기 전에 미국의 대표가 저들은 최고의 선물을 갖고 왔다. 미친놈들이야. 이건 무조건 연장해야 됩니다. 어떤 걸 가져갔기에 이런 미국 반응이 왔냐. 경제안보, 지금 하는 게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4개 분야를 중점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건데 아마 투자협력에 있어서 딴 거 아니죠. 그 알래스카 개발 같아요. 제가 보면 알래스카 개발이 실익이 있나 없나도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미국 새끼들이 알래스카 개발에서 엄청난 수익이 있으면 그걸 왜 해외에다가 개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해외 자본을 통해서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미국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개발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면 그걸 우리나라로 개발하라고 해야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땐 그걸 가져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가 뭐 지분으로 뭐 개발을 한 다음에 수익 구조를 뭐 반반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가져갔을 가능성이 좀 커요. 제가 보면. 거기에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뭘 거짓말을 하냐면 한국이 최소한을 가져왔다. 이거는 말은 안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 방위비 분담금을 뭐 배로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가져간 것 같아. 그쵸? 방위비 분담금을 엄청나게 미국이 만족할 정도의 인상을 하지 않았을까. 무조건 7월달로 넘겨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국힘당이 지금 여러분들 땅이숙 아시죠? 땅이숙이 여러분들 여의도 연구원장이에요. 땅이숙이 여의도 연구원장인데 땅이숙이 먼저 계엄 사죄하고 윤석열 비판, 국민의힘과 거리두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땅이숙. 저는 땅이숙이가 제일 웃겨요. 국힘당에서. 얘는 감옥 가야 돼요. 저는 땅이숙도 나중에 특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여태까지 권난동이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그랬었는데 땅이수기가 윤석열 계엄 사과를 하니까 권난동이가 전적으로 공감한대요. 지도부로서 깊은 책임 통감을 한대요. 좀 이상 기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는 어떻게든 이제 근데 시간이 너희들 이제 39일 남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재외 투표는. 지금 24일까지였나요? 재외국민 투표 신청이 24일까지였나? 혹시 로렌님 계시나요? 로렌님 계세요? 끝났나? 재외 선거? 끝났죠 어제까지.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좀 여러분들 법원에서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이대가 사건을 서두르고 있잖아요. 사건을 서두르고 있는데 조이대는 우리가 봐도 불순한 의도로 시작했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5월 10일 전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대요. 5월 10일 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항소 기각 또는 끝났어요. 항소 기각 또는 유죄 취지의 어떤 파기환송 또는 재판 정지 이 세 가지인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기고 어렵대요.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상고 기각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항소심 즉 2심에서 이미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은 제가 뭐라 그랬죠? 법률심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항소심이 가져다 쓴 법리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건데 희한하더라고. 왜 이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어렵고 상고 기각이 가능성이 크냐면 2심에서 판례를 이용했는데 뭘 인용했냐면 최근에 있었던 그 항소심 판례를 인용했는데 정읍시장 판례 사건이었어요. 정읍시장도 나도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사람이 뭐 했다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해.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이랑 그 판례를 인용해서 무죄를 때렸거든. 근데 이 판례를 남겼던 사람이 권영준, 오경미, 박영재 대법관이야. 현재도 대법관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읍시장 판례에 무죄를 줬던 사건을 인용해서 2심에서 한 거야. 이해가 가요? 과거에 지금의 재판관인 권영준, 오경미, 이번에 주심 재판관인 박영재가 대법관이 정읍시장 그 사건에 무죄를 주면서 판례를 만들어 놨는데 2심에서 이 정읍시장 사건의 판례를 인용을 한 거야. 그 자기가 만들어 놔갖고 자기가 무죄를 줬는데 이거를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로운 게 대법에 지금 근무했던 판사들이나 지금 분위기가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다시 파기환송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심에서 최근에 현재 재판관들이 내렸던 정읍시장을 판례를 들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면 과거에 자기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못한다.
그래서 조이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여기가 무슨 그 검사 동일체 같이 검찰총장이 쫙 지시를 하면 뭐 대법원장이 쫙 지시를 하면 나머지 대법관들이 그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 한 명 한 명이 그 사법부의 어떤 자기네들이 헌법기관으로 자기네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고기각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네. 음. 음. 제가 볼 때는 조이대가 의도는 불순했지만 이게 결과론적은 여러분들 또 저기에 있대요. 사법부는 검찰과 달리 이런 부담스러운 사건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 다음에 상고 기각. 빨리 그러니까 상고 기각을 하면 끝나는 것이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면 고법으로 가잖아.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상고 기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완전 날개를 다는 거지. 국힘당은 완전 울상이 되는 거겠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한다 그래갖고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왜? 2심에서 무죄 나지 않았냐. 2심에 이미 무죄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확정 지어준다 그래갖고 굳이 대법원이 욕을 먹을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다시 유죄로 돌리는 게 오히려 정치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부담감이 없다라 그래서 이게 점점 조이대가 이재명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다음 어떤 이 사건을 끌고 있을 경우에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힘당이나 수구 세력들에게 빨리 대법원 왜 재판 안 하냐라고 하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대법원에게 모든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원래는 만약에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해갖고 거기가 다수의 보수의 헌재 재판관이 된다 그러면 헌재를 주목하겠지만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제 새로운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니까 헌재에게 국힘당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대법원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이 빨리 기존에 있던 재판 신속하게 하라고 하면서 어차피 대선이 끝나도 국힘당이나 어떤 조중동 수구 세력들에게 이재명 공직선거법 빨리 심의하라라고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죄 판결이 됐든 무죄 판결이 됐든 일단 고법으로 돌려보내든 상고 기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대법이 손을 떼고 싶어한다. 그리고 상고 기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상고를 그러니까 끝내버리는 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보다는 대법원이 부담이 적다. 그러면 검찰개혁 다음엔 사법개혁이잖아. 일단은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서부지법 폭동이 컸대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극우, 윤석열, 법원 폭동이 되게 컸대. 판사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부글부글 끓었다는 게 저게 다 윤석열 때문이고 국힘당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국힘당이 전반스랑 같이 사법부에 판사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령할 때 판사도 잡아가야 하고 무조건 뭐 중앙지법에서 했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유창훈 판사 김동연 판사 이런 사람들 체포 명단에 포함되고 그게 되게 컸대. 일단 계엄령에 판사들을 잡으려고 했던 게 판사들을 분노케 했고 그 다음에 계엄령 판사 중앙선관위의 어떤 침탈하는 거,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 서부지법 폭동. 누가 보면 사법부를 가장 자극하고 사법부를 파기하려고 했냐? 국힘당이잖아. 그래서 국힘당이 지금 아무리 조이대라 그래도 나머지 대법관들이 굳이 국힘당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국힘당에게 줄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5월 10일 이전에 이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 5월 11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끝내려고 속도를 좀 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5월 9일을 좀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야,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고, 오늘 10중성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